자, 이번에는 이제 419페이지 이하 행정 소송의 심리에 관한 건데, 그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외우면은 그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심리가 소송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법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원칙이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 증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노하우나 경험이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옛날에 그 의사의 그 처와 그 자식에 대한 그 목욕탕에서 그 살인 사건에 관한 건데, 거기 뭐 천당과 지옥을 막 오갔죠.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2심에 무죄 나왔다가 대법원에 또 파기환송됐는데, 그 세계적인 소방학교 스위스 같은데 이런데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그 실험까지 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고 남편이 출근할 때 나가 있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연기가 밖으로 안 나올 수가 있냐. 만약에 안 나오는 게 가능하다면 이 남편이 살인범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 이러면 남편은 완전히 그 살해 시점에 회사가 아니라 병원에 있었던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고, 이걸 양쪽에서 검사 측과 그 다음에 그 변호사 측에서 이 판사를 갖다가 설득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칙이나 논리적인 이 논거, 이 공격 방어가 아주 전쟁처럼 치열한 게 바로 그래가지고 이 심리 용어를 공격 방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분사의 추가 변경도 공격 방어 방법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 공격 방어 뭐 이런 전쟁 용어를 막 쓰잖아요, 그죠? 또 뭐 좀 이따 보자면 무기 대등의 원칙, 무기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거의 전쟁이죠. 근데 이런 노하우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살아있는 노하우는 이건 책으로 출판도 안 돼. 영업 비밀이고 영업 미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면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판사예요. 왜냐하면 판사는 그 변호사와 검사 양측, 또 민사 같은 경우는 원피고 양측의 변호사들이 그 심리에서 그 주장하거나 이런 노하우들을 다 습득할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검사보다는 판사가 훨씬 유리하죠. 검사는 뭐 형사사건에 맡을 전문성이 없죠. 근데 이제 판사는 민사, 형사, 뭐 상사, 조세, 행정 다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변호사 개업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잠깐 뭐 여담했던 거고, 우리 수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이제 이 심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고, 그 전에 그래서 그 부장판사 출신 그 유명한 분이 법학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나 하니까 입증 책임이다. 근데 그거는 좀 그분 입장에 한 말이죠. 왜냐면 바보 같은 소리죠. 자기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증 책임이죠. 결국 입증 못하면, 입증 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 못하면 그 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입증 책임이거든요. 근데 수험생은 학설도 알아야 되죠. 입증 책임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수험생 시절을 다 까먹고 대학 입학 신입생한테 해주는 조언치고는 좀 바보 같은 조언이긴 했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은 옛날에도 뭐 마찬가지였죠. 거기 가면 지금까지 배운 학설은 다 까먹어라. 이런 말. 판례가 있는 곳에 판례가 왕이다. 뭐 이런 말. 또 저는 행정고시지만 행정고시 거기 그 중앙공무원교육원 당시에 지금 국가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거기도 선배들 특강할 때 하는 말이 그거. 이제 행정학 배운 거 다 까먹어라. 쓸모가 하나도 없다고. 실무에 써먹을 거 하나도 없다고. 이제 현실 감각을 익혀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행정의 이론 자체가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선배들이 멍청한 놈들이 합격하려고 그냥 달달 외우기만 해서
이론을 현실에 접목을 못 시키는 지 능력으로 볼 때 하는 말이고, 저는 그때도 나는 저런 병신 같은 선배가 되면 안 되겠다. 이론과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 소생적인 그 사고하고 상인의 감각을 동시에 갖춰라. 이론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 뭐 이론을 무시하고 그 실무만 강조한다든가 다 절른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못다 이룬 꿈이 결국 이제 좌절하고 나왔는데, 저는 현직에 있으면 국방에 관한 책 100권 정도 썼을 거예요. 지금 정도, 제 동기들이 이제 장관급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근무해서 아마 100여 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현실, 실무까지 겸비한 누구도 쓸 수 없는 책을 쓰겠다는 목표였고, 정도전 선생님의 그 병서처럼 요동과 만주를 되찾을 전략, 이걸 개발하겠다라는 꿈을 가졌었는데 좌절하고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이론과 현실을 양쪽을 다 겸비한 그런 어떤 학자적 관료, 바로 그게 사대부 아닙니까? 사가 학자, 대부가 공경대부, 벼슬아치, 그죠? 학자적 관리가 사대부 개념이잖아요. 관료의 모델은 사대부가 되어야 됩니다. 학문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현실 실무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나중에 합격하더라도 지금 초심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싶고, 자, 심리인데 이제 아까 요건 충족되면 법원은 심리 판결하고 의무를 진다 그랬죠.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하기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 사실과 관계하고 증거자료, 이걸 수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소송 절차 핵심이에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영역이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 그 변론주의가 심리의 기본이 되지만 보충적으로 직권 심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판례는 좀 이따 보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요건심리, 형식적 심리, 이거 1-273, 3-190이라고 또 보충자료로도 소송요건 공통 종합정리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본안심리는 인용 기각 여부, 사건의 본안을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거. 이 쉽게 말하면 항고소송의 경우는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그걸 따지는 거죠. 심리의 범위는 불고불리 원칙과 이해인데, 불고불리는 고하지 않은 거, 심리하지 않는다. 고한다는 얘기를 달리 말하면 주장하지 않은 거, 심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이라는 개념을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명문기정 없으면 민사소송법 준용된다 그랬잖아요. 불고불리가 원칙이에요. 소재기가 없는 사건에 심리 재판할 수 없고, 소재기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청구 범위를 넘어 심리 재판할 수 없고, 근데 직권탐지주의가 예외거든요. 재량문제 심리는 봤죠? 당부당은 심리 안 하죠. 왜냐하면 타당도 적법이고 부당도 적법이기 때문에 결론 똑같은 걸로 심리 안 하죠. 위법 적법만 심리하는 거지, 적법 중에 위법이냐, 적법 중에 타당이냐 부당이냐는 심리를 안 해요. 근데 심판은 부당일 때는 인용 재결이 가능하잖아요. 타당할 때는 기각 재결이고, 그러니까 심판의 경우는 부당하냐 타당하냐에 따라 재결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심판은 당부당도 심리범위에 들어간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다 배운 거라 넘어갑니다. 자, 판례도 마찬가지죠.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은 취소 또는 변경까지 포함하는데, 의미는 소극적 변경으로서 일부 취소를 하랬죠. 변경하는 소송이므로 법원은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의 부당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왜? 결론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 연역, 이거는 뭐 이미 재량이 때 봤던 거라 넘어갑니다. 법률 문제, 사실 문제도 보충 자료로 그 앞부분에 설명했죠. 그래서 그 사실 문제까지 심리하는 고등법원까지를, 지방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까지를 사실심이라고 하고, 대법원은 법률 문제만 심리하는 법률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심리 절차인데, 심리라는 제원칙, 이게 명문 규정이 뭐가 있냐 없냐부터 외워야죠. 뭐 준용 규정은 아까부터 계속 봤고, 자, 다음 페이지 가면 그래서 심리에 관한 일반 원칙인데, 이건 민사소송이고, 다음 페이지 가면 행정소송의 특수한 거, 이거 별도로 외워야 되고, 처분권주의지 직권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소송 개시 대상 절차 종류를 당사자, 특히 원고의 의사에 일임하는 거예요. 직권주의가 다른 점이죠. 직권은
재판을 갖다가 원고에 재판 청구 없어도 법원이 직권하는데, 이 직권주의 대표가 뭐냐면 형사소송이죠. 형사소송은 피고가 범죄를 자인해가지고 판사님 제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판 좀 해주시기 청구합니까? 검사라는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건 형사소송. 여기 뭐 그건 우리가 관계가 없어서 안 써놨는데 그냥 참고로 교양으로 알아두면 돼요. 형사소송은 처분권주의가 아니라 직권주의지. 변론주의지 직권탐지주의가 아니다. 변론주의란 그 재판에 지추가 되고 소송자의 수집 제출 책임이 당사자에게 지는 거예요. 또 당사자가 수집 제출한 소송 자료만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으로 직권심리가 대립되는 원칙인데,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엄밀한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는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변론해야 된다. 변론주의가 원칙인데, 직권탐지주의가 특별 규정이 있는데 그 변론주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 보충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제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냐?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제기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제기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건 가볍게 보세요. 이건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778레라 그냥 해놨는데, 공개심리주의지 비밀재판하고 다르다. 이건 헌법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되죠. 자, 공개 대상이 뭔지를 외워야 돼요. 심리와 판결의 선고까지예요. 심리와 판결의 선고. 근데 이제 비밀재판의 전단, 그 전행, 농단, 이거 줄임말이 전단이에요. 전단, 후단, 앞문장, 뒷문장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미국이 그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하고 그 사담 후세인 재판할 때 비공개 재판했죠. 이건 국제법 위반이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은 철저하게 자기 나라에 대한 것과 애국에 대한 게 다르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국가 원수까지 쿠데타 사주해가지고 전복시키고 암살하고 그런 걸 짓을 서슴지 않는 깡패 국가죠. 그 미국만 물론 그런 건 아니고 러시아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웃긴 나라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 거 보면 참 러시아 참 희한한 나라예요. 하여튼 다만 우리는 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노골적으로 뭐 러시아 편을 든다든가 우크라이나 편을 든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일단은 국제사회 그 여론의 국익 때문에 국제사회 여론에 적절하게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일이지, 우리가 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가한다든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살상 무기를 보낸다든가 이런 정신 나간 짓은 아무리 모조리 같은 대통령이라도 그런 극단적인 미친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러시아의 관계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러시아와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국익에 전혀 현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미국 편 드는 척, 국제사회 보조를 맞추는 척하고 립서비스로 끝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한테는 참 안타깝죠. 그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도 참 분노를 느끼고, 러시아 푸틴 이 미친 악마 같은 놈 분노를 느끼고 연민의 정을 느끼는데, 그런 잘못된 외교를 선택한 그 안타까움 참 복합적이죠. 근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보다는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국익이 더 소중합니다. 참 그게 냉정한 국제사회 현실인데 참 마음이 안 좋죠. 우리도 나라를 빼앗긴 경험까지 있는 그 역사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고 남의 일 같지는 않은데 참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행정법에는 출제된 바가 없지만 헌법에 많이 출제되는 게 국가안전부장, 안녕질서, 선례관 풍속, 뭐 외울 것도 아니에요. 거의 상식 수준인데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까지 취급성생 알아둘 필요가 있고, 구술심리가 원칙이고 서면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내용은 뻔해요. 직접 막
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서면으로 하는 거고, 서면은 은폐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얼굴 보고 대면하면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 다음에 표정, 눈을 못 마주치고 뭔가 땅에 깔고 뭔가 거짓말을 하는데 눈을 못 마주친다. 이런 거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상식적인 얘기고. 직접 심리죠. 이거는 그 심리를 한 법관이 판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한 법관이 하고 판결문 쓰는 법관이 다르면 이거 제대로 사실관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걸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검사하고 다른데, 검사는 지금 어때요? 그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구별돼야 된다고 하죠.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재판은 안 됩니다. 직접 심리주의 때문에. 쌍방신문주의죠. 무기 대등의 원칙, 전쟁용어 쓴다 그러죠. 평등원칙의 소송법적 표현이다. 법관의 성명 의무, 이건 해석 설명이죠. 해석 설명. 성명이란 당사자의 진술에 불명, 모순, 결함이 있거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 법관이 질문하거나 시사하는 형식으로 보충함으로써 변론을 보다 완전하게 하는 법원의 권능을 얘기하죠. 디테일할 건 아니에요. 권한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고 권능이라고 써야 되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권능을 갖다가 답안지에 권한이라고 써버리면 점수 확 깎여버리죠. 개념 없는 놈. 자, 근데 이게 한계가 있죠. 그 답을, 아까 시사하는 형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사하는 걸 답을 가르쳐주면 안 되죠. 우리가 소멸시효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장을 안 하니까 판사가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이거 원고, 피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면 이길 것 같은데, 피고가 뭐 주장할 생각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한계 그건데 가볍게 보면 돼요. 뭐 뒤틀어낼 거는 아닌 것 같고. 법원의 성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주장이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 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개정사실에 대한 증거 제출을 촉구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거, 법률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거래하는 행위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성명권 행사 한계를 일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장하라고 권유하는 이거는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반 당사자의 편을 드는 거기 때문에 뭐 공정한 재판이 안 되는 거죠. 심리의 특수한 절차가 직권 증거조사도, 이건 2-360의 청문 절차에서도 사실신명 청문이기 때문에 직권 증거조사주의, 직권 탐지가 규정되어 있었죠. 직권 심리주의란 소송자료 수집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심리 원칙을 말하는데, 행정소송은 공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노력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적정한 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26조의 명문 규정이 있잖아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직권 증거조사주의. 분명히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직권 탐지주의. 근데 이걸 명문 규정이 있는데 해석이 나네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민사소송이란 몰라도 변론주의 보충설이 통설이에요. 판례도 그렇고. 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 분명히 법률에는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걸 법률을 무시해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이걸 전제로 깔아요. 주장해야 된다는 거를. 당사자 입증 등에 불충분하여 심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 증거 신청에 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견에 따르면 주장하지 아니한 건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익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익과 무관한 건 아니지 않냐. 사인의 원고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에 가능한 모든 소송자를 지출해야 된다는 점은 같다. 근데 이거는 행정소송의 특성을 무시하는 거고, 결정적인 거는 법률의 문헌에 명백히 반하는, 나올 수 없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권탐지주의설은 법률에 충실한 거예요. 그 행정소송의 목적은 권리구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고 명문 규정이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제3자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개입해야 된다라는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법률 문장에 달리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근데 판례도 어때요? 법률 무시하는 학설하고 똑같아요. 일단 주장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데 전제는 뭐예요?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어요. 그 제출한 자료의 기록에는 있어요. 주장을 안 하더라도 당사자 이게 이제 학설보다는 조금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그 위에 본문이죠. 좀 넓게 인정하는 부분이 그 정도예요. 당사자주의 변론제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 일건 기록의 현출 아까 나타나 있다 이게 한자가 현출이에요. 이 현출이라는 표현도 익혀놔야 돼요.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니까 현출되어 있는 상황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따르고 자 기대하지 말라고 또 무엇을 또 막아요.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요.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다. 이건 뭐 기록상 현출 아까 고리타분한 한자어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우리말로 이제 쓴 거 다 표현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익히면 되고 독일은 참고로 직권 탐지가 원칙이거든요. 왜냐? 어떤 차이가 있냐? 독일은 행정법원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연방행정법원, 대법원까지 행정법원이 특수법원이 있어요. 특별법원하고 특수법원은 다르죠. 특수법원은 행정법원, 가정법원 뭐 이런 걸 특수법원이라고 그러죠. 그 특허법원 이런 거를 특별법원은 이제 법관 자격이 없고 그 법원조직법과 다른 별개와 적용되는 그 군사재판이 있죠. 군사법원에 의한 그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원과 특수법원의 차이에 관해서 헌법에서는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독일은 그냥 행정 재판의 전문가가 계속 행정사건만 맡은 거예요. 1심, 2심, 3심이 다 행정 전문법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이 서울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모직이에요. 왜냐면 그 정관이용 받으려면 행정조세 사건이 수임료가 뭐 몇 억씩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혼자만 계속 하면 안 되니까 그 계속 순환모직을 해야 돼요. 그 경력 관리를 해줘서 정관이용 나눠 먹으라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맡은 해결해야 될 사건도 전문성 떨어져가지고 스터디 해가면서 재판을 하고 앉아있는 지경이거든요. 그 판사, 법관의 능력 자체가 이 행정사건만 몇십 년 했다면 전문성이 있잖아요. 인력도 충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독일같이 우리는 여력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제출된 자료 이거 검토하기도 지금 급급한 지경에 직권 증거까지 조사까지 하려면 이거는 엄청난 시간하고 비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는 직권 탐지가 타당하다. 현행법 하에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원의 입장도 이해 가지 않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대안은 뭐냐? 행정법원을 전국에 다 늘려서 특화시켜야 됩니다. 행정법원 그 지원한 사람은 계속 행정법원에서만 선언보직하도록 고등법원, 대법원까지도 특수 전문법원을 만들어 놓아서 행정법원을 그랬을 때 이제 직권탐지가 실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은 이건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읽어서 암기하면 될 거라.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인데 일단 좀 전에 변론주의 관련해서 봤죠. 주장하지 않으면 심리 안 합니다. 그냥 일단 주장을 해야 돼요. 그 주장하는 게 다 진실이냐?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증 문제가 입증책임 별개라는 거예요. 일단 개념은. 주장책임은 376에서도 인용했죠. 변론주의 하에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주의사항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실이 없는 거로 취급받게 된 불이익을 말하는데 행정소송에서도 변론주의가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주장책임이 인정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직권탐지주의가 또 예외죠. 자, 그 다음에 판례인데 행정청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정 부적정 통보 예비 결정이죠. 하면서 처분서에 불합정 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한 경우 그 이의부기의 하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네.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송 절차에서 행정청은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분명히 해야 되고, 이 경우 부적합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상대방은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주장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실수로 판례본을 빠뜨렸나? 아니구나. 판례본을 빠뜨린 게 아니라 이건 제목이고 뒤에 아닌가? 아니구나. 정오표에 반영할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판례본을 써놨구나. 대판 2019 1224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판례가 많이 나와요. 2019 두 45579 정오표 나갈 거니까 지금 받아 적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일 오늘 오전 오후부터 2권 지금 정오표 하는데 내일 중에 아마 이거는 내일 오전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3권은 내일 오전 중에 오후 중에 마무리가 안 될 거예요. 그 3권 그래서 2권 정오표를 먼저 내일 게시판에 올릴 거고 그 블로그 거기에 올릴 거고 3권은 아마 모레쯤 이렇게 올리게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 그 별개다 뭐지?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주장하는 거하고 주장한 게 진실이라는 건 별개니까. 자, 입증 책임인데 오늘날은 이제 증명 책임으로 같은 한자도 증명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입증은 뭔가 어색하죠. 증거를 세운다, 설립자. 증거를 세운다라는 말이 증명한다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판례도 이제 증명 책임이라는 말 더 많이 쓰죠. 소송상의 일정한 사실의 전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 불리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그 양쪽 주장이 대립되고 모순될 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많잖아요. 근데 재판을 끝나려면 누군가에겐 패소 판결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바로 그 증명이 안 될 때 패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받게 되는 법적으로 불이익한 그 지위 이거를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 못하면 걔한테 패소 판결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는 입증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변론주의하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직권 증거조사주의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신을 믿지도 않지만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 직권으로 증거조사해도 진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 있죠. 역시 그럴 때 누군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려야 될 필요는 똑같다라는 거죠. 자, 입증 책임의 분배 기준 원고 부책설, 피고 부책설 다 역사적 의미밖에 없고 법률 요건 분류설, 법률 요건에 따라 분류한다는 거지 누가 일방적으로 입증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각자 유리한 요건 각자 입증하라는 거예요. 1-211, 2-177에서 인용했죠. 행정의 공정력은 입증 책임과 관계가 없고 당사자 지위는 대등한 거니까 취소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다섯 판례죠. 각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복귀를 받는 모든 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해 입증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 적법은 피고에게 유리하니까 처분청이 주장 입증해야 되고 직권조사 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된 구체적 사항을 먼저 주장해야 된다. 얘가 이제 소송 제기한 거니까 위법은 원고, 적법은 피고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위법을 원고가 먼저 주장해야 된다. 출제는 안 됐지만 저거까지 음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명책임의 분배인데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이 증명이란 말 많이 쓰죠. 최근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합리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일행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제 다시 공적 방어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거죠. 자, 행정소송법 독자 분배설, 이거는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현직 교수도 주장하는데 소수설이야.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얘가 다수설이다면 틀리는 거 이 정도만 알아보면 돼요. 구체적 사례인데 권리관계 30판을 진행했죠. 권리관계는 권리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원고가 이기는 거고, 권리 성립 요건 충족이 안 됐다든가, 권리가 한때 성립은 됐지만 소멸됐다든가, 권리가 성립은 됐는데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요인이 있다. 이거는 피고에게 유리하죠. 그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 뭐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 손실보상 조건 다 그런 거라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될 거예요. 근데 권리장애 소멸, 그 저지 이거는 피고에게 유리한 거. 소송 요건은 충족되면 재판 받아주니까 원고에게 유리하고, 이게 흥결됐다는 건 피고에게 유리한 거죠. 위법 적법인데 위법은 원고, 적법은 피고가 이기는 거죠. 이 권한행사 이거 이제 개념 문제인데, 명령 규정은 하라 그거죠. 하라 그랬는데 소극적인 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위법이라니까. 이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별도로 외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금지 규정은 뭐예요? 하지 말라 그런 거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적극적이다 했다. 이거는 원고에게 유리한 거죠. 위법이라는 얘기죠. 피고는 뭐예요? 권한행사라고 했는데 했다. 적극적 처분. 이 도표를 수정해야 되겠네. 이게 뭐냐면 첫째 줄이 명령 규정이에요. 두 번째 줄이 금지 규정이에요. 이게 빠지니까 골 때려줬네. 자, 그럼 다시 볼까요? 명령 규정은 첫째 줄 명령 규정이라 그랬죠? 이것도 정오표 내야 되겠네. 명령 규정에 소극적이라면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거니까 위법이라는 얘기죠. 이건 원고에게 유리하죠. 근데 적극적 처분은 하라고 했는데 했다. 적법이라는 거니까 피고한테 유리하죠. 근데 두 번째 줄 보면 금지 규정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적극적 했다는 얘기는 위법이라는 거니까 원고. 그다음 피고는 하지 말라 해서 소극적 안 했다. 이건 적법이라는 주장이죠. 이건 해석만 가능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거 원고 위법, 재량일탈 남용 뭐 이런 거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피고는 적법이죠. 그 다음 기타 항고소송인데 이것도 해석의 문제예요. 그 소극적 확인 소송은 무유부준제 실의죠. 근데 무유부준제 실의하면 원고가 이기는 거죠. 근데 반대 존재 유유 이러면 이러면 피고한테 유리한 거죠. 적극적 확인 소송은 유유 존재 확인 소송이니까 유유 존재하면 원고가 이기고, 반대로 무유부준제 실의되면 피고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석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권리관계는 성립 요건은 원고, 권리 그 장애 소멸 뭐 이런 저지 이런 거는 피고, 그 다음에 처분에 관한 거는 위법은 원고, 적법은 피고. 나머지는 이제 위법, 적법 이게 안 나와도 적극적, 소극적 이런 개념의 해석으로 할 수 있는 문제고. 자, 관련 판례 이제 보면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거 이건 해석하면 되죠. 요건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 처분이 적법이라는 거니까 과세 간청. 그 다음에 그 과세 표준의 기초가 되는 거에 관한 거 이것도 적법이니까 과세 간청. 그 다음에 과세 요건 사실은 이건 뭐 기존 입장 제약이라는 거고, 증명 정도에 관한 게 이제 최신 판례에서 이것도 뭐 디테일을 낼 것 같지는 않은데,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기존 입장 제약이라는 거죠. 처분의 적법성 이것도 뒤에 부분도 그 기존 입장 제약이라는 거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역적인 게 나오죠. 행정청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증거 가치가 있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소송 전문적인 거라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알아둘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성희롱에 관한 건데, 징계사유에 관한 거는 징계 처분이 적법이라는 거니까 피고고, 증명의 정도에 관한 건데 이거는 고도의 개연성,
그 핵심 단어 그것만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징계사유 성인인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이건 10개 아니지. 왜냐면 징계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니까 요건도 별개다라는 거. 이상한 거 앞에서 다뤘잖아요. 결혼 이민 그 체류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행정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하는 경우 처분사유인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다시 말해 혼인 파트너의 주된 기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사유고 이게 이제 처분사유에 관한 건 분류는 여기다 놓는 게 적절하지 않은데 그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논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 사례가 다음 판례에 나오는데 둘레 다섯째 보면 수수법원이 혼인 파트너의 주된 기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혼 이민 체류 자격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된다. 처분사유에 관한 거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거는 적법이라는 얘기니까 피고행정청에 있다. 이 결론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판례 보면 가정법원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이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건 구성요건적 효력이잖아요. 구성요건적 효력. 타 기관이 그 권한을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걸 염두에 두면 되지. 물론 이거 행정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과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닌데 그 이론을 떠올리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증명책임의 소재인데 이거는 속임수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이니까 당연히 원고죠. 되게 쉬워요. 입증책임은. 집행정지는 적극적 요건 충족하며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니까 원고.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집행정지가 안 되니까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역적이면서 전문적인 건데 추정력에 관한 번복인데 두 번째 줄에 핵심이 나오네요. 전제 사실에 대해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반증은 반대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취득한 재산이 친일행위 대가가 아니라는 추정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 이건 추정 개념이 입증 책임과 관련되는 개념이고 추정되는 자가 먹고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추정을 깨려는 자가 반증, 입증 책임 진다라는 거. 이런 거는 공정력 때 용어를 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개정할 때는 삭제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건데 저 긴 거를 출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개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해 충분한지. 자, 이건 뭐예요? 판단 기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 징계사유만으로 타당하다. 이 말은 적법이라는 얘기니까 그 사용자가 그 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요건 심리까지 끝냈고 다음 시간에 이제 판결하면서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고 이제 행정법 총론 이론 강의도 점차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종착지를 얼마 남기자. 이렇게 버벅대냐? 종강을 왜 이렇게 버벅대지? 종강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